저 또한 연내에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횟수라던가 시기라는 게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근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상승기가 있었고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이번에도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코빗 리서치의 최윤영입니다. 저는 코빗에 2022년 1월부터 조인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코빗에서 리서치 관련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사임당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한데요. 어떤 요인들 때문인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지금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가격 보시면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의 상승세는 10월부터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가 주된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였죠. 그런 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상승세가 주춤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한 3-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현물 시장 쪽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ETF, 승인된 ETF로의 자금 흐름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주된 흐름으로는 일단 1월 초에 현물 ETF 쪽에서 이게 물론 지금 보시는 차트에는 선물 ETF도 있어요. 근데 주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현물 ETF로 바뀌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네모로 표시해드린 부분이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현물 ETF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의 흐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팍 막대 그래프가 이제 주저앉는 흐름들은 거의 GBTC라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 운용사의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상품에서 자금이 굉장히 크게 유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 GBTC 상품으로 자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흐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총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자금의 수급 여파에 따라서 이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선물 시장.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같이 장 흐름이 뭔가 상승폭이 조금 컸을 때는 추가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엑스트라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추가 상승이나 베팅에 굉장히 많은 계약이 이제 나열을 하다 보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게 체결되지 않은 계약들이 이제 쭉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제되지 않은 약정이 그래서 증가를 하게 된다고 보는 건데 그 결제 약정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상승하지 않고 지금처럼 상승 흐름이 조금 주춤한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들이 청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산되는 거는 결국에 롱에서 숏으로 자금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건데 숏 포지션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는 거는 결국에 매도로 비트코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 조금 더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주춤하게 된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매크로 이슈죠. 근데 매크로 이슈는 왜 그러냐면 한 1-2주 전에 미국 CPI가 3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상회가 되면서 이거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뒤로 지연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시장에 커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 더 주춤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새 중동 우려도 커지면서 유가가 아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렇게 됐을 때는 다음 달 CPI 아니면 다음 달 물가 지표가 더 높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또 다시 지연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장이 주춤하게 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현물 시장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어떤 작은 흐름들, 그게 약간 둔화됐다는 거.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 상승에 어떤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1, 2주 전에 이제 CPI가 좀 예상치 상회됐다는 거. 요 매크로 이슈도 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나중에 또 말씀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일단 수치적으로 딱 말씀을 드려야지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말에 항상 이제 전망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거기서는 저희는 시총을 기준으로 전망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전망을 하는데 물론 매크로도 있고 뭐 시장 주요 이슈를 기준으로 전망은 하는데 수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4조 5천억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시총이 증가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장으로 갈 거고 그런 어떤 방향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 이유로 또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저희가 시총을 중심으로 수치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러면은 시총 기준으로 가격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저희가 분석을 할 때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그게 12만에서 13만 달러 정도.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조금 올랐지만 그 당시에 계산을 원화로 했을 때는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 기준으로 또 계산을 하면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희 분석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저라면 지금 9,5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이 약간 주춤한 감이 있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2월 말 가격은 원화 기준으로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속도를 봤을 때는 사실 한 번쯤 조정이 있을 법했다는 거. 물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정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비트코인의 가치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저라면 큰 어마운트, 왜냐면 이게 반감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반감기 전후 했을 때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이게 소량으로 조금씩 DCA 하시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환율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환율이 오르는 이유와 비트코인과 오르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같이 뭐 중동 이슈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다면 환율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원달러 환율이라는 건 결국에 달러 가치인 거고 달러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와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과 비트코인 가격 간의 상관성은 약간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금리 인하 어떻게 될까요? 금리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금리는 결국에 지금 저희가 1, 2주 사이에 확 바뀌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FOMC에서 연내 점도표 나왔을 때 막 시장에서 환호를 했어요. 그 점도표를 보고 시장이 환호한 이유는 0.75%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 한 번에 FOMC가 금리를 내리면 0.25%포인트씩 내리기 때문에 연내에 3번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가 작용을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자산 시장이 어떤 환호를 한 건데 지금은 2주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동 이슈도 있지만 CPI가 빵 예상치보다 상회하니까 자산 시장이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주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앞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랑 관련해서 IMF 총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뷰를 했었어요. 저 뭐라고 그러냐면 연내에 특히 하반기에 선진국 중심의 어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다만 선진국별 금리 인하 시기는 그 결정 시기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말하는 데이터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뭐 CPI, 물가지표, 고용지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연내에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횟수라던가 뭐 시기라는 게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근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총선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들 그리고 앞으로 그 입법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보시면 4.10 총선 때 가상자산 관련해서 여야가 내세웠던 공약을 이제 기사에서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일단은 민주당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상. 그런데 국민의힘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당시에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뭐 ICO의 뭐 단계적 허용이라던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던가.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세, 아까 말씀하셨던 과세 상향 등을 내세웠어요. 근데 물론 다 여기서 의미를 이제 꼽자면 결국에는 이전 대비해서는 굉장히 업계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뭔가 현물 ETF도 승인해 주려고 그러고 ICO도 허용해 주려고 하고 과세 같은 것도 유예한다거나 상한선 해주겠다. 약간 이런 입장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전보다 우호적이라는 점은 시장의 플러스지만 이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사실은 이 공약이 이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선고용으로 끝나지만 않으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뭔가 이런 공약만 봤을 때는 이게 이행 여부를 뭐가 이행될지는 사실 저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격에 대한 영향까지는 아직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반감기는 결국에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가격 결정이 수요랑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장기적으로 상승 요소는 맞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 전후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 변동성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채굴업체를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굴업체 입장에서도 이게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채굴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양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 더 많은 비트코인이 사실 굉장히 대량으로 나오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채굴업체의 어떤 매도 압력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움직임들 이런 걸 생각하셨을 때는 반감기 전후에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이제 그거랑 플러스해서 그러면은 반감기가 가격에 굉장히 굉장한 상승 요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번 과거에 상승기가 있었고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이번에도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 대비했을 때 시장에는 이미 비트코인 유통량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뭔가 신규 공급량이 반으로 준다고 해서 그게 유통량이 이만큼 있는데 신규 공급량이 반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지만 그러면 그거 뭐 가격 여파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얘기를 왜 했냐면 시장에는 내러티브도 중요하거든요. 시장은 이미 과거에 반감기 직후에 전후에 가격이 상승했다는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라는 건 분명히 공급 감소 측면이나 내러티브 측면에서 장기적인 상승 호재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감기 언제 올까요? 반감기가 저희 그 코빗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이벤트 딱 홈페이지에 며칠 남았다고 딱 뜨거든요. 그거 날짜 확인하셔도 좋고 또 다른 이제 거래소라든가 뭐 해외 거래소에서도 반감기가 며칠 남았다고 디데이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 확인하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감기 이전에 사야 할까요? 항상 듣는 질문이 특히 요번에 원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이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약간 그 두 가지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언제든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로 들어가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뭔가 큰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장기로 보시면서 지금처럼 뭐 1억이 약간 조금 저희한테 큰 뭔가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큰 가격선이 됐다면 1억보다 조금 내려갔을 때 지금처럼 9,500만 원이다. 이러면 뭐 일정 금액을 좀 사서 뭐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래서 적립식 투자로 언제든 들어가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현물 ETF 승인으로 기관 자금 유입 물꼬가 트였어요. 근데 그 물꼬가 트였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면 이게 승인했다고 그래가지고 기관 자금이 막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결국 비트코인 ETF라는 거는 미국에도 승인됐고 지금 홍콩에도 승인됐고 여러 나라에도 승인될 거고 또 미국만 봐도 여러 유통 채널이 있는데 이 유통 채널 하나하나에 비트코인이 온보딩되는 그러니까 온보딩이라는 건 결국에 이런 거예요. 어떤 기관들이 뭐 전문 자문사라던가 아니면 은행이라던가 뭐 브로커 딜러 같은 어떤 유통 채널들이 이 제품, 이 ETF 너무 좋다. 실사를 거쳐서 ETF 너무 좋은데 이거를 고객한테 한번 보여줘 보자 하고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을 온보딩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단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통해서 2, 3년 동안 온보딩 된다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쭉 자금이 앞으로는 계속 들어올 거고 이런 유통 채널을 통해서 ETF라는 걸 통해서 비트코인이 점점 투자의 관문이 열린다는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정표가 된 거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들어가셔라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어느 정도에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리서치가 있을까요? 저희는 기관 투자자분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뭐 금도 있을 거고, 뭐 채권, 주식 이런 여러 가지 주식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셨을 때 이게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같은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을 것이냐 이거를 봤는데 그때 비율이 한 10에서 20%였어요. 기관 투자자들 포트폴리오에서. 그리고 실제로 피델리티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훨씬 일찍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는데 최근에 피델리티의 4가지 펀드가 있거든요. 액티브하게 운용되는 ETF가 있는데 그 ETF에 비트코인을 한 1에서 3% 정도 할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군으로 이제 입지를 다지게 된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크립토 쪽에 한 10% 정도 들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저는 좀 늘려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걸로 답변을 좀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콩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홍콩의 이번 ETF 승인은 호재가 맞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거냐,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리서치 센터에서 분석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치적인 부분은 어떤 그런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저희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캐나다 같이 일찍 현물 ETF를 승인한 나라처럼 아무래도 좀 많은 참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아시아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량이 미국 시장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은 법적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막혀 있다고 해도 국소수라도 만약에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치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제 에릭 발추나스라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홍콩의 이번 승인이 미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홍콩의 미국 시장 사이즈가 좀 작고, 그리고 지금 참여한 분들이 그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어가지고 앞으로 블랙록 같은 자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참여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자금 흐름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수수료가 얘네가 조금 높아요. 운용 수수료가 미국 같은 경우는 높다고 하는 GBTC가 1점 얼마인데 홍콩 같은 경우는 1%에서 2%까지도 운용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번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규모, 유입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다는 거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각국의 비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각국은 지금 그래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최근에 공적 연금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있었고, 또 영국 쪽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이 금융당국이 FCA라는 금융당국이 있는데, 이 FCA에서 최근에 원래는 막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영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발표가 나자마자 우리가 올해 4월에서 6월 꼭 그 가상자산 ETN을 제출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받겠다라는 성명을 내놓거든요. 근데 왜 ETN이라고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서 ETF 대신에 ETN이나 ETP라는 걸 쓰는데, ETN이라는 거는 결국에 가상자산 지수를 연동한다는 거에서 ETF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만 ETN이라는 거는 그냥 채권, 일종의 채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영국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 투자자한테만 이제 투자를 허용했다는 거,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지금 이렇게 일본이라던가 홍콩, 미국, 영국, 유럽은 이미 승인을 했고 캐나다 이런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ETF의 어떤 허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ETF 허용에 호의적인 시선인가요? 호의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요새 미국 SEC 같은 경우도 증권성 이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유니스왑이라는 디파이 세계 최대 규모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그 유니스왑에 대해서도 좀 증권성 관련해서 미등록 증권 거래했다. 그 이전에도 디파이를 우리는 거래소라고 본다. 이런 발언을 계속 얘기하면서 증권성 쪽으로 조금 디파이나 이런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싶어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바뀐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물 ETF 승인은 이번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정작 기관들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15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치솟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게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갤럭시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 ETF 승인 전에 예측한 건데 이 자료가 보면은 온보딩 과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자금 유입 정도를 예측한 거라서 이 자료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 봤어요. 지금 공유해드리는 슬라이드 보시면 일단 ETF가 승인되게 됐을 때 자금 유입 규모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좌측에 도표를 보시면 먼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미국 자산관리 업계의 자금부터, 그러니까 총 운용자산, 이 시장이 도대체 얼만큼 있느냐 이것부터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유통 채널별로 나눴어요. 맨 처음에 브로커 딜러, 은행, 그리고 RIA라는 거는 결국 전문 투자 자문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총 운용자산으로 해서 다 더했을 때는 48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48조 3천억 달러에서 만약에 요거의 10%만 투자를 하고 결국에 자기네 포트폴리오의 1%만 비트코인 ETF를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온보딩이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은행이나 여기 보시는 브로커 딜러 같은 경우는 규제적으로 봤을 때 심사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게싱하는 게 여기 작게 쓰여져 있는 걸 보시면 이어 1에는 25% 정도 온보딩 될 거고 이어 2에는 50%, 이어 3에는 75%지만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이어 3까지는 결국에 100% 다 온보딩 될 거라고 게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쫙 온보딩 되는 순서 그리고 자금이 유입되는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첫 해에 비트코인 ETF로 140억 달러가 유입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40억 달러면 굉장히 큰 규모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수치가 맞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온보딩의 흐름을 계략적으로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고 봤을 때 그냥 10% 정도의 총 시장 중에서 10% 정도가 1%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았을 때를 가정해 봤을 때 첫 해에만 140억 달러가 유입된다. 이런 가정을 봤을 때 2030년에 1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약간 공격적인 수치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승의 방향성 정도는 우리가 맞다고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만 달러 수치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ETF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국내 같은 경우는 ETF 투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승인될 가능성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ETF는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고 투자자분들이 결국에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가상자산에 노출할 수 있는 일종의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식 ETF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ETF도 결국에 직접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고 그리고 유동성을 제공하니까 기존 투자자분들은 어찌 보면 좀 더 편안한 거죠. 편안한 거고 그런데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제3자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에 제3자의 그러니까 제3자라는 건 ETF 운용사분들, 그러니까 이런 운용사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3자가 있다는 거. 그게 약간 단점 아니면 약간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면은 장점은 뭐냐면 이런 제3자도 없고 또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거래 측면에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제한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만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가상자산 투자가 좀 낯서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한다는 거에 대한 진입장벽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어떤 차이점, 장단점 등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장점과 단점.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인분 중에 진짜 한 일정 금액만큼, 그러니까 매월 초에 이제 월급이 들어오셨을 때, 그거를 이제 매월 초에 한 2021년부터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한 100% 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10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시고, 그런데 또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장기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언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신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적립식 투자랑 거치식 투자랑 차이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통으로, 한 시기에 통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거치식이고, 적립식은 뭐 20만 원씩 뭐 나눠서 5개월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은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거치식 대비 수익률은 좀 낮을 수 있지만 사실은 손실은 그것보다는 좀 덜해지는 거니까요. 그런 적립식 투자의 장점을 조금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반감기 전후에, 특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후에 변동성이 커지는데 뭔가 큰 금액으로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겁이 나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뭔가 이런 투자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런 걸 또 놓치시기도 아까우시니까, 차라리 어떤 투자 방법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적립식 투자를 하셔라라고, 좀 근데 장기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매도 시점을 고려해 본다면. 매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해서 목표하신 수익률이 달성이 됐다, 그러면 소량만 조금씩 파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지금 계속 거론이 되는 게 가상자산 과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소량씩 좀 파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다만 이제 조정이 됐을 때는 그거를 약간 좀 전부 매도해서 손절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푹 내려앉았을 때 다른 분들께서 좀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좀 장기로 보시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조금 더 좀 소량을 더 사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매수 단가를 낮춰서 장기로 가져가는 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좀 그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 측면에서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시총을 하는 게 조금 더 잘 맞고, 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면 가격으로 보려면 사실은 수요, 공급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리고 매크로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사실 가격만 예측하려면 이게 결국에 숫자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총으로 보고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딱 보고, 그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자산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바스켓으로 접근을 해서, 이 자산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1,000억 달러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걸 약간 조금 더해서 시총으로 매겼을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인 평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가끔 이런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총에는 이게 좀 감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보고서에는 안 쓰지만 계산도 살짝 해서 그때 분석한 결과는 뭐 12만에서 13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 해볼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업계가 굉장히 신기한 게, 비트코인, 예컨대 제가 뭐 비트코인을 보는 사람이다,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하는 사람이다, 뭐 이더리움을 보는 사람이다 했을 때 꼭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증권성이라거나 정책이라거나 뭐 매크로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좀 유명하고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약간 그런 얘기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주변 국가에선 증권 등록하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DTCC가 뭐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정말 내내 파악하실 수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나 뭐 이런 ETF 자금 흐름 보시려면 코인쉐어스 같은 경우도 위클리로 자금 흐름표를 딱 보여주면서 아주 굉장히 블로그 형식으로 아주 짧게 얘기를 잘 해주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약간 트위터 같은 거 좀 유명한 분들 뭐 이런 거 참고하셔도 너무 좋고, 근데 다만 트위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진짜 유명하신 분들, 이 크립토 업계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 측정이 아니라 조금 분석을 잘 하시는, 아까 뭐 에릭 발추나스, 뭐 ETF 승인 관련해서는 에릭 발추나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엘레노어 테렛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팔로우업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좀 업계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고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방송이라던가 매체에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분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주의해야 할 점은, 저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노력하는 게, 이렇게 특히 1월 직후에 승인되자마자는 저희가 정말 상승폭이 컸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주요 종목 말고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는 자산인데 지금 뭔가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상승하는 분위기면 무조건적으로 진입한다거나 약간 그런 거를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항상 노력하고 노력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한 자산인데요. 이걸 잘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 투자자여서 변동성을 좀 견딘다는 말은 결국에 이런 조정됐을 때 이걸 과연 내가 정말 손절하고 나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견뎌볼 거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절보다는 내려갔을 때 조금씩 사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자산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손해 봤을 때 조금씩 사는 거를 택하지만, 만약에 뭐 다른 정말 제가 정말 궁금해서 산 자산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딱 마진을 딱 세워놓고 그것보다 좀 내려가면 손절하는 식으로 좀 저도 그런 식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떨어졌어 어떡해, 약간 이런 것보다는 이게 도대체 왜 떨어졌지? 이거 주요 종목이 떨어져서 같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얘 특유의 뭐 무슨 이슈가 있었나? 약간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폭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 변동폭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크게 변동을 했다 했을 때는 이게 주요 자산이라던가 나스닥이 좀 떨어졌나?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 자산이 뭔가 좀 주요 이슈가 있었나? 아니면 매도량이 많았나? 왜냐면 거래소에 들어가면은 어떤 시간별로 체결량이나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량이 뭐 많았나? 약간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적인 확신은 결국에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정말 잘 몰랐거든요. 정말 잘 몰랐는데 이게 결국에 괜찮은 소스를 자꾸 보고 좀 찾아보고 여러 전문가분들, 저보다 훨씬 나으신 전문가분들이 뭐 분석한 자료를 보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된 게, 그래서 적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니면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뭐 이런 주요 자산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가상자산이라는 거 저도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들게 된 게 결국에는 이 업계에 들어와서 뭔가 잘 알게 되고 좀 많이 접하게 되면서 저도 일단 확신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이더리움도 ETF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 가격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이더리움이 요새 최근에 댕쿤 업그레이드라고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월 14일 정도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격적인 어떤 상대적인 규모 면에서 이게 가격도 와닿지가 않고 근데 댕쿤 완료했는데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댕쿤 업그레이드로 확장성 개선이 됐고 실제로 롤업 그러니까 L2라는 애들의 수수료가 굉장히 크게 인하가 됐어요. 그거를 수치적으로 벌써 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일부 얘네를 받아들인 그 블롭이라는 그러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댕쿤 업그레이드로 데이터 저장 수단인 블롭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는데 이걸로 전환을 한 L2, 그러니까 롤업들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베이스 같은 롤업 같은 애들이 일부 문제를 겪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거 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얘기도 들고 가격도 안 오르고 이용자분들도 거기서 거기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냐? 약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 블록은 굉장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게 수수료 인하는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거를 좀 맞춰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단계지 이게 가격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뭔가 망하다거나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ETF 말씀하셨죠? 그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이더리움 가격이 소폭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이더리움 현물이 될 거냐 벌써 5월 23일이 마지막 기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콩이랑 또 다른 상황이니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낙관에서 지금 신중한 스탠스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비트코인 때랑 대비했을 때 SEC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때는 저희 생각해보면 사실 뭐 아크에 대해서 아크가 제출한 뭐 신청서를 SEC가 수정해라. 그래서 수정해서 제출했대더라. 그리고 블랙락의 현물 ETF가 DTCC라는 뭐 증권 예탁기관에 리스팅 됐대더라 하면서 뭔가 순서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 뉴스가 쫙쫙 나왔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월 23일이 벌써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아무런 뉴스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진행과 관련된 뉴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금 기한이 임박했는데 거절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또 최근에 SEC가 이더리움 가지고 증권성 반단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 그래서 조금 거절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게 높아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도 승인 가능성을 35%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같은 경우도 낙관에서 신중한 스탠스로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알트코인 섹터에서 핫한 이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롤업, 댕쿤 업그레이드, 이더리움 현물 ETF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질문 받는 게 솔라나? 솔라나는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더리움 대비해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FTX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자산이고 그렇게 본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솔라나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옛날에 강세장에서 가스비 상승 문제를 겪었다면 솔라나 역시도 지금 뭔가 네트워크 장애 문제를 최근에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기술적인 챌린지를 마주한 상황이고 분명히 솔라나는 2024년 뭐 기술 관련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뭔가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솔라나 뭐 봉크 같은 밈코인 뭐 NFT, 신규 거래소 같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러니까 뭔가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뭔가 더 큰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더리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좀 관심은 식었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댕쿤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였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롤업에서 수수료가 인하됐다. 분명히 인하됐다. 그거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요즘에 솔라나도 관심 많은데 솔라나도 지금 현재 이더리움 과거 강세장과 비슷하게 기술적인 챌린지 받고 있다는 거. 결국에 이더리움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항상 빵 공장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작업이 복잡할 때 한 층에서만 하던 작업을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를 레이어 1, 레이어 2라고 하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방식을 롤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L1이라고 하면 L2 롤업 방식이 그건데 이 롤업들이 이번 댕쿤 업그레이드로 뭔가 수수료가 굉장히 인하가 됐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투자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알트코인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비트코인과 대표적인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려면 보통은 비트코인을 뭐 1세대다, 이더리움을 2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이더리움을 디지털 오일이라고 하는 비유를 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비트코인은 단순 거래가 가능한 거고 이더리움은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다 보니까 뭐 대출, 예금, 보험 이런 복잡한 거래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더리움은 새로운 금융 그리고 인터넷 혁명의 토대고 비트코인이 화폐 혁명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 블록체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역시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산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향후,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에 애드가 될 수 있는 자산 후보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게 투자의 차이라기보다는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알트코인이라는 게 뭐냐라고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있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저한테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약간 최대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을 이더리움을 사고 그 다음에 또 남는 금액을 제가 관심이 있는 알트코인으로 매수를 해서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약간 저는 만약에 1억이 있다면 그렇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투자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느냐 보다는 그냥 두 자산의 특색이 다르고 차라리 1억이라는 바스켓 안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자산을 할당을 할 것 같다로 답변을 좀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 알트코인들 중에도 비트코인처럼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른 생태계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냐 그리고 얼만큼 이제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그게 얼마나 결속력 있게 더 유지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시면서 느낀 암호화폐의 미래와 가치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가상자산은 진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뭐 AI와의 뭐 접목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핀테크, 뭐 기업과의 어떤 협업 뭐 이런 것도 앞으로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핀테크, 뭐 금융 인프라에 뭐 접목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가상자산의 어떤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큰데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전망,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만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만 있는데도 거래량이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상당하고 지식 수준이나 이해도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또 저희 나라 시장의 어떤 가능성이 아닌가. 그래서 법인의 시장 참여가 허용이 되고 뭔가 적절한 법 규제만 마련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 결정이라던가 가상자산 시장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무엇보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장이나 하락장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시기보다 어떤 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트 가격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준이 뱉은 말을 못 지키면 올라가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어떤 게 더 가격이 올라가나요? 확실한 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 불확실성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장세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하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고 못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서 5년째 암호화폐 관련 투자 핀테크 서비스 샌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입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운영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고요. YTD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누적으로 한 50% 가까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YTD 44%에서 50%, 44%일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정도 수익률이면은 나스닥보다도 훨씬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주가 지수, 미국 주가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올라가는 주가 지수인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누적으로 17%일 겁니다, YTD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거는 사실이고, 그 원인은 ETF, 미국에서 승인된 ETF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ETF를 통해 유입된 자금의 종류나 이런 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캐피탈 플로우가 굉장히 ETF 때문에 넓게 열린 효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 어떤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또 호재가 올해 있다 보니까 그 호재를 보고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 그게 비트코인 가격을 급격하게 밀어 올렸는데, 아무래도 ETF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과 완전 맞물려 있는 캐피탈이다 보니까 거시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매크로적인 상황들이 이 주가 지수를 최근에는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역시 더 급격하게 오른 만큼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더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크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다가 중동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금리 인하가 과연 오래 있을까는 저는 원래부터 의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 예상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그걸 맞추든 못 맞추든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든 그게 주식이든 뭐든 간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가 1번이고, 금리 인하를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어차피 못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왔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 연준이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공인된 기관인가라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2020년 3월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했죠. 그러면서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듯 보였죠. 경제가 살아난다기보다는 사실 급락했던 주가 지수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환호를 했지만 그때 뭐라 그랬냐면 기준금리 급격하게 인상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천천히 이제 경제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2021년부터 어떻게 됐나요? 금리 인상을 굉장히 급격하게, 역사적으로 가장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지금 부동산 갭 투자했던 분들 다 울며 이렇게 이자 비용 늘어난 것 때문에 힘들게 버티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is transitory라는 말을 입에 달듯이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잠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고 곧 진화될 거다.
그 말 완전히 틀렸죠. 인플레이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그때는 2% 연간 2%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못 맞춰가지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못 내려서 못 맞춰서 난리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글쎄요. 저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CPI 기준으로는 뭐 3, 4% 정도에서 2%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긴 한데 3, 4%에서 또 5%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물가, 뭐 중고차 가격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써야만 하는 그런 필수재들의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지정학적 위기. 지금 2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하나의 전쟁은 확산되는 조심. 게다가 새로운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요 기저에는 폐쇄주의, 고립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트렌드예요, 지금. 옛날에는 컬렉티비즘이라고 해서 전체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주의. 전체주의는 아니죠. 어떤 이념으로서 전체주의는 아니고 집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는 컬렉티비즘이 하나의 대전제였다면,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컬렉티비즘이 아니에요.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국가도 고립주의로 가고 일단 미국부터가 벌써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을 다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냥 우리 문제에 신경 쓰자라고 하는 고립주의가 지금 굉장히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국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올라갑니다.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건 연준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한 번, 두 번 쟤네들도 실수하는구나, 헛발질하는구나라는 거 보여줬고 그 상황에서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 3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애초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트 가격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준이 뱉은 말을 못 지키면 올라가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어떤 게 더 가격이 올라가나요? 확실한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지난 20년간은 다른 시장이에요. 저는 페이즈 2라고 정의를 하는데 페이즈 1은 2008년 그 뉴욕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추세적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하락해오고 양적 완화 계속 해왔던, 말하자면 연준이 완전 전면에 나서서 컨트롤 이코노미 했던 그 시기가 페이즈 1이고요. 그때 우리가 뭐 다들 부자가 됐죠. 빚을 잔뜩 내는 게 스마트한 전략이었어요.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는 페이즈 2입니다. 기준금리 잘 안 내려올 거다.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머물 거고, 이거를 이제 고금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5%죠. 미국에서 5.5% 기준금리인데 이거는 기준금리가 곧 고금리인 게 아니라 정상금리예요. 정상금리. 원래 그 0%, 0.25%가 너무 낮은 수준이었던 거죠. 정상금리 수준에서 아예 다른 국면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빚내서 레버리지 땡겨서 마진 투자해서 뭔가 희망 섞인 밸류에이션, 100년 후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땡겨와서 투자하는 건 더 이상 워킹하지 않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 불확실성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장세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말이 길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하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고 못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강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그 비트코인은 아직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현재 위치로서는 솔루션이에요.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솔루션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는 아직 못 됐고 인플레이션 해지로 기능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천천히 그리고 갑자기라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빵 하고 터지진 않죠. 천천히 기저에 에너지가 응집되다가 어떤 특정 임계점이 되면 그것이 폭발하는, 모든 어떤 기술이나 생명체나 오르가니즘 같은 것들은 다 그런 비슷한 패턴을 가져요. 비트코인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전기 에너지를 실제 투입해서 만들어내는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금도 그렇잖아요. 금도 세계 금협회의 추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금 채굴을 위해서 얼마의 전기 또는 에너지가 쓰이는지 금협회가, 전 세계 금협회가 추산해서 리포트를 발간을 하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금이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지금 부존량 대비 한 1%에서 2%밖에 신규 채굴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어떤 공식이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게 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실성의 비결이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비트코인도 금과 비슷한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뭐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굉장히 프리사이즈하게 정확하게 하루에 900개의 비트코인 채굴되고 그게 이제 4월 달이 지나면 4월 20일이 지나면 450개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뭐 연간으로 치면은 몇 개의 비트코인이 나온다.
그게 전체 보존량 대비해서 몇 %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죠. 지금은 그게 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일 겁니다. 이제 900개의 비트코인,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비트코인은 190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실된 거 빼고 유실된 게 한 200만 개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1700만 개 비트코인 중에서 뭐 9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4년마다 반감기가 찾아오면서 이제 900개가 450개가 되고 그게 200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금의 1, 2%의 어떤 그 스탁트 플로우라고 하죠. 현재 보존량 대비해서 나와 있는 거 대비해서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이 비트코인의 금을 역전하겠죠. 더 희소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 시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다음 반감기 아마 그렇게 될 건데 이번 반감기 말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더 희소해지는 비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런 희소성만 가지고는 사실 뭐 희소한 건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루브르에 걸려있는 모나리자 사진이 그림이 굉장히 희소하지만 그 모나리자 그림에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희소한 자산이지만 만인이 다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금과의 어떤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금을 저는 한 어떤 특정 포인트가 지나면 역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금은 굉장히 진위를 판별하는 게 힘들고요. 나누기 힘들어요. 금을 진짜 뭐 쓰려면 반으로 나누던 뭐 10분의 1로 쪼개던 해야 되는데 그 쪼개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게 어려워요. 보관하려면 뭐 대량의 금을 내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지키는 금고 또는 뭐 내 집을 지키는 가드, 시스템, 그런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비트코인은 그런 뭐 부수적인 리소스나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제가 뭐 어떻게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상당히 많이 보완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앞으로 금보다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비트코인은 나온 지 14년밖에 안 됐고 금은 나온 지 수천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어떤 네임 밸류가 있죠. 이 브랜드 파워 네임 밸류가 결국 금의 가치를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뭐 14배, 15배, 금 시총은 지금 15조 달러에 육박하고 비트코인의 시총은 이제 1조 달러를 간 넘었는데 이 15배에 달하는 이 차이, 가치의 차이가 결국 거기에서 오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비트코인이 우수하나 이건 아는 사람이 아직 많이 없고 너무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천천히 그리고 갑자기 천천히 쌓일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금보다 사실 낫네 라고 저같이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어떤 특정 임계점에서 이 사람들의 모수가 충분히 모이면 금을 뛰어넘는 갑자기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면 ETF가 이제 나왔잖아요. ETF는 진짜 투자하라고 만들어낸 그런 상품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를 조금 잘 몰라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뭐 거래소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몰라도 이제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조금의 약간의 피만 저 월스트리트에 있는 증권사에 내면 그들이 대신 사주고 보관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시스템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gradually 된 suddenly 조금씩 늘어나다가 갑자기 터지는 게 조금 더 빨라졌다고 저는 봅니다. ETF의 등장 덕분에요. 그래서 얼마 멀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조만간 비트코인이 금의 아성을 위협하는 그런 시기가 저는 2030년 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보합장에서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매수매도 타이밍은 일단 안 잡는 게 제일 좋고요. 매수매도 타이밍 잡다가 저도 여러 번 되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투자는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2021년까지는 저도 그냥 데이 트레이더였어요. 매일매일 사고 팔고 여러 가지를 했죠. 알트코인을 사보기도 하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제 막 나온 것들, ICO한 것들만 선별적으로 투자해보기도 하고 또 메이저 코인들의 어떤 파생상품, 선물 옵션을 트레이딩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아마 저같이 일반 그냥 투자자들은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돈 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 버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기가 막힌 해안과 분석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시면 돈 벌어요.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제로섬입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제로섬입니다. 가져가는 사람들은 내가 잃은 만큼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다 뭐 레버리지 마진까지 태워서 돈 확 벌고 부자가 되는 거고 그때 저 같은 개미들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매수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고 그래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고 하고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나는 데이 트레이딩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대부분이 근데 돈 못 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 싸게 뭐 발바닥에 사서 머리에 팔겠다 이런 전략을 아예 버리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돈을 벌고 있어요. 2021년부터는.
자, 애플 주식을 2000년에 알았으면요. 애플 주식에 막 1억 원을 투자했으면요. 지금 130억 원이 돼 있습니다. 24년 만에. 2024년 물론 굉장히 긴 기간이긴 한데 그만큼 어떤 굉장히 10배거라고 하죠. 10배, 100배 갈 수 있는 뭔가 굉장히 좋은 걸 발굴해서 그거를 10년, 20년 묻어두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와 전략이 진짜 분석에 필요한 전략이거든요. 그걸 하는 게 차라리 저는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렇게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 비트코인을 언제 사냐? 저는 그냥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내가 아는 만큼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5천만 원 지를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 사는 거예요. 5천만 원. 그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내가 5천 원도 못 살 만큼 아직 믿음과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5천 원만 지금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는 거는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와이프도 웃는데 저는 안 팔거든요. 그래,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오빠 언제 팔 거야? 1억 넘었잖아. 지금 좀 팔고 익절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안 된다. 나는 안 팔 거다. 내가 파는 시점은 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뭔가 사거나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팝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안 파는 게 가장 유리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1억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파는 순간 그때부터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Law of Detachment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신경 끄고 무관심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나한테. 이게 Law of Detachment라고 이제 명상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실제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사고 간절히 오르길 바라면 오르나요? 안 오릅니다. 양자역학처럼. 양자역학이에요. 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있는 거고 거기에 없다고 생각하고 안 보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너무 간절히 바라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를 산다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코인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거 정말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냥 사놓고 놔두면 알아서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파는 거지 내가 이걸 팔아서 뭔가 쓸 돈이 있을 때 파는 거지 얼마를 터치하면 팔겠어 라는 목표를 정하면 그 가격이 안 와요. 또는 그 가격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서 팔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서 팔게 됩니다. 갑자기 가족이 아픈 사람이 생겨서 병원비가 대량으로 나가게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직 그 가격이 안 하는데 팔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가격이 올라간다니까요. 1억에 팔라 그랬는데 나는 7천만 원에 팔았는데 1억으로 막 올라가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샀어요. 그럼 그때부터 막 떨어진다니까요. 이런 헛발질을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매도매도 타이밍 잡지 말자고 하는 얘기. 그래서 굉장히 우직하게 모아나가는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습니다. 미국에서 ETF가 승인됐을 때는 승인 시기와 가격 상승 사이의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의 승인이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시나요?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죠.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올렸죠. 미국 ETF에 비해서 홍콩 ETF는 굉장히 세 발의 피고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은 어떤 기관의 추산으로는 25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 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콩 ETF는 ETF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홍콩 주식시장이죠. 홍콩 주식시장에서 ETF 시장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ETF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생각보다 주식 투자 시장에서 ETF 투자를 많이 하는 건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인데 홍콩은 그래서 굉장히 작고 많이 들어와 봐야 5억 달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 ETF가 출시되고 나서 3개월 만에 한 12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온 거를 이제 돌이켜보면 5억 달러는 진짜 세 발의 피죠. 근데 왜 그러면은 저는 홍콩 ETF를 기대를 하냐면 홍콩 ETF를 통해서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거든요. 지금은 홍콩 ETF에 중국 본토 사람들은 투자를 못합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ETF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우던 스탁 커넥트 프로그램이라고 중국 본토 사람들 입장에서도 홍콩 주식시장은 해외 시장이에요. 중국 본토에서는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중국 당국에서 열어준 홍콩을 비롯한 기타 등등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우던 스탁 커넥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홍콩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기에 암호화폐 관련된 것들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이미 선물 기반 ETF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중국에서는 지금은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현물 ETF는 지금 조건부 승인이 얼마 전에 됐고 4월 말경부터 주식 투자가 거래가 시작될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이 있는데 아마도 현물 기반 ETF도 중국 본토에서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다만 뭐가 문제냐?
지금 미국에서 ETF가 나와서 저렇게 성공하는 거를 중국이 봤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5년 내에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많은 중산층 투자자들이 지금 거기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 아직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홍콩 당국과 이 ETF 승인을 놓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던 ETF 승인의 어떤 물밑에서 계속 작업을 했던 이 중국 내 기관들, 펀드들 이런 것들이 이미 중국 당국과의 얘기도 진행 중인 게 아닌가라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거든요.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미 알고 홍콩에서 ETF 승인을 추진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중국은 뭐 원천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과 거래 그리고 채굴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중국에서 다 비트코인 투자하거든요. 온체인 지표를 보면은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 거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10위권,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비트코인 투자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열을 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금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냥 차라리 홍콩 ETF 열어주고 여기에 투자하게 해서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거 러지컬리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홍콩의 ETF 시장 규모로 봤을 때 5억 달러나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뭐 지금 미국이 3개월 동안 끌어온 인플로우 한 120억 달러도 중국에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추정할 뿐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성격이죠. 비트코인은 일종의 해외 주식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유출을 중국 내 자본 유출을 완전히 통제를 해야만 하는 이 일당 체제, 일당 독재 체제의 특성상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 시장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것이죠. 이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T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전 세계에서 마치 달러의 대체제처럼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USDT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에서 막 마음대로 거래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상 국부 유출이죠. 위안화가 달러로 컨버트 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어떤 중국 당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글쎄요.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위안화 환율 방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만 하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기반, 위안화 표시 자산이 달러 기반의 국외로 유출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기저의 그런 니즈가 있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든 USDT든 어떤 컨트롤되지 않는 시장으로 마치 지하금융이 양성되는 것처럼 자본이 유출되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금지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한때 이제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을 했었죠. 거의 70% 가까이가 해시레이트 70% 가까이가 중국 채굴장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것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싹 다 금지했고 근데 재밌는 게 비트코인 채굴이 다시 중국에서 성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온체인 지표로 다 트래킹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못 막는 겁니다. 못 막아요. 데이터 센터로 둔갑해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채굴장 가보면 이거 데이터 센터인지 채굴장인지 알 수 없어요. 어차피 그래픽 카드 모아놓고 마치 이제 서버 모아놓은 것처럼 다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죠. 그리고 중국도 이제 지방 분권 체제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중앙 당국이 물론 제일 세지만 그 넓은 나라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중앙 당국에 다 일일이 감독합니까? 그러니까 지방 분권 체제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그 지방 소도시 아니면은 지방 성 이런 곳의 지방 정부는요 또 그 지방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중앙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채굴장이 뭐 데이터 센터로 좀 둔갑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지역에 등록하고 오퍼레이션 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뭐 우리가 깜깜이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채굴장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중국에서 중앙당국은 물론 표면상 막고 있지만 사실상 때려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굳이 그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 중국 인민들의 어떤 뭐 불만 지금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고로 높아지고 뭐 주식 부동산 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거다. 근데 거기다 ETF까지 나오면은 차라리 양성화된 방향으로 이제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게 하니까 오히려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뭐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자금 유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조금 슬로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던 거는 한 3월 말까지고 4월 들어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히려 유출 net outflow 그런 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플로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굉장히 최근에 재밌는 이 분석이 있었는데 누가 여기에 투자했을까라는 거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기관은 헤지펀드들 중에서도 이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사용을 한 건데, 첫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죠. 이 티커로는 MSTR, 나스닥 상장사고,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대량으로 매수하는 걸로 이 스타덤에 올라 있는 지금 회사입니다. 이제 이곳의 사주죠.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21만 개까지 그 회사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행량의 1%, 굉장한 양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로 전환하면은 뭐 1조 5천억 원, 2조 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비트코인 대비해서 프리미엄 받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전체 보유량 대비해서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이잖아요. 이거를 이용하는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합니다. 차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을 사서 차익 거래를 하는 거죠. 이 트레이딩을 할 때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것보다는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ETF를 사는 게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뭐 바로바로 청산하기 쉽죠, 훨씬. 비트코인은 뭐 얘네들이 어떤 OTC를 이용해야 되거나 뭐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큰 금액을 운영하는 헤지펀드들이. 그러니까 이제 ETF를 활용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대량으로 구매와 뭐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자금이 1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비슷하긴 한데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을 이용한 베이시스 트레이딩입니다. 그 현선물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선물도 지금 컨텐거라고 해서 현물 대비해서 한 2% 정도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치 선물, 4개월 뒤에 만기가 다가오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보다 한 2% 정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프리미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상적인 상황, 컨텐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숏치고 현물을 또 롱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서 쫙 컨버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안정적인, 이게 거의 무위험 차익 거래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위험 차익 거래를 통해서 거의 은행 예금 받듯이 한 연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개월에 한 2% 먹는다 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다 MSTR까지 그 아까 말씀드린 차익 거래까지 섞어서 한 연 10% 무위험 수익 내는 그런 전략을 지금 헤지펀드들이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계산을 쭉 해보면 이렇게 해서 들어온 자금의 규모가 120억 달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난 3개월 동안 들어온 자금 규모 120억 달러. 근데 그 중에서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개수로 지금 치환하면 85만 BTC입니다. 현재 ETF 11개 종목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85만 개예요. 85만 개 중에서 대부분이 다 이런 현선물 기반 베이시스 트레이딩, 그리고 비트코인 차익 거래, 여기에 쓰인 자금이고, 한 3만 3천 개 정도만 순수하게 비트코인 ETF 투자하려고 들어온 자금이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5만 개 중에 3만 3천 개만 순정이다. 나머지 82만 개 비트코인은 다 베이시스 트레이딩 때문에 들어온 거다. 이런 이제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ETF 자금 유입이 지금 슬로우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거시경제 뭐라 그럴까요? 단기적으로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좋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반감기 호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호재성 자금이 막 들어올 때는 인플로가 막 늘었던 건데, 지금은 반감기 호재도 이제 곧 끝나고 이제 언제 팔아야 될지를 사실 고민하는 타이밍이죠. 이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반감기 지나고 팔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털고 나가야겠죠. 게다가 기준금리 인하도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조심해서 안정적으로 뭔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슬로우한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지 않을까. 올해 내내 아마 이럴 가능성도 있다. 더 이상 비트코인 ETF로 들어온 인플로우가 폭발적으로 연초처럼 늘어나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근데 느릴 거예요. 굉장히 느릴 거고,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 지수인가요? 그런 걸 보면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보다도 낫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선진국, IT, 그다음에 K 콘텐츠 이런 것들은 다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나라지만 금융만큼은 굉장히 낙후된 국가입니다. 저는 반간접적으로 금융 관련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느껴요. 조금이라도 혁신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막습니다. 그림자 규제로 다 막습니다. 다 못하게 하고요. 참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ETF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ETF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초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이 거래되는
그런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써서 ETF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것도 저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미국에서 SEC가 승인해가지고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우리나라가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혁신은 다 가로막는 거죠, 일단. 이게 법체기 때문인데 퍼지티브 기반의 법체기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영미권 국가들, 뭐 대륙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네거티브 규제를 쓰죠. 그래서 일단은 못하게 하는 것들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 승인된 ETF는 현지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하죠. 현지에서 ETF를 승인하냐 마냐는 싱가포르, 홍콩, 우리나라, 뭐 기타 선진국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하게 한 거, 미국 주식, 미국 ETF, 미국 펀드 다 투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ETF만 막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좀 진짜 금융 낙후국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될 거지만, 언젠가 될 거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느리게 승인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가 너무, 정치 논리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양당제든 3당제든 가지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 더 많이 느낍니다만 정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총선이든 대선이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모든 논리가 다 먹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관련된 공약도 양당에서 총선 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약간 경쟁, 선심성 공약 쓰듯이 막 이렇게 경쟁하다가 지금은 한 당이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은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당, 이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하고 있지만 이제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뭐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그렇게 공약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이행되는 것들은 10개가 있으면 하나에 불과합니다.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아마 굉장히 또 느리게 지지부진 2년, 3년, 4년 이렇게 또 끌 거라고 보고요. ETF는 그 전에 선결돼야 될 게 먼저 국내에서 법인 및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져야 돼요. 지금 법인 내 가상자산 직접 투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그림자 규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못해요. 법인 계좌 못 만듭니다. 거래소에 못 만들고요. 외국인도 거래소에 계좌 못 만듭니다. 계정 못 만듭니다. 이거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자산 관련된 민주당 공약에 들어가 있어 해결하겠다. 이게 먼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이 논의가 시작될 거고, 그래서 아마 느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관련 여러 컨퍼런스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컨퍼런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번에 다녀온 행사는 홍콩에 있는 웹3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홍콩 ETF가 지금 해시키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ETF에 들어오는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커스터디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또 역할을 하는, 그래서 홍콩에서 지금 인가받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인가받은 곳이 해시키입니다. 두 번째가 OSL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해시키가 그래서 홍콩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입지가 상당한 회사예요. 해시키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해시키 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웹3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행사가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유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 지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토큰 2049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매년 2번 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또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올해 토큰 2049가 열릴 거고, 저는 이제 자작년에 다녀왔었고요. 토큰 2049,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KBW 라고 하는 행사가 가장 큽니다. 근데 비교를 해드리자면 KBW라고 하는 그 국내 행사는 웹3, 홍콩 웹3 페스티벌이나 토큰 2049에 비하면 한 규모가 한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할 정도인데 컨퍼런스 규모는 굉장히 작고 아직은 좀 많이 미약한 상태. 그래서 글로벌 행사 중에서 웹3 페스티벌,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토큰 2049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5월 말에 열리는 컨센서스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컨센서스 2024 이 행사가 열리는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컨센서스라고 하는 코인데스크라고 하는, 아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디어가 있습니다. 미국 기반 미디어인데 코인데스크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고요. 아무래도 이더리움, 기타 등등 제3세대 블록체인들의 어떤 각축이 벌어지는 그런 큰 세계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비트코인 맥시들이 좋아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제 그냥 비트코인 2024 이렇게 행사 이름이 돼 있습니다. 주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매년 열리고요. 올해는 미국의 테네시주의 내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BTC,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전문 미디어가 있는데
미디어에서 매년 미국에서 여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컨퍼런스, 비트코인 마이애미 컨퍼런스가 올해는 5월 달에 홍콩에서도 열립니다. 그래서 참 홍콩이 ETF 나오고 페스티벌에는 큰 암호화폐 전체적인 행사 있고 이제는 비트코인 행사까지 홍콩이 또 이제 주최하게 되는 그런 어떤 비트코인 지정학적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번 간략하게 지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웹3 페스티벌은 홍콩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모이는 아시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서도 동남아는 주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토큰 2040에 모이고요.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뭐 이런 동아시아 쪽은 웹3 페스티벌이 많이 모입니다. 이런 이제 지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또는 프로젝트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곳을 타겟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갈지가 정해지는 거죠. 물론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뭐 다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미국에 가는 것도 그래서 말이 되고 동남아에 가는 것도 다 말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일본 이런 쪽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교류가 훨씬 더 쉬우니까 저는 웹3 페스티벌에 간 거죠. 그래서 갔더니 진짜 중국인들 많습니다. 보통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은 영어로 보통 모든 거를 다 하죠. 아무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대놓고 중국어로 합니다. 아시겠지만 홍콩은 원래 광동어로 쓰죠. 홍콩 말이 있습니다. 근데 홍콩 광동어보다도 중국어, 본토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립니다. 보통어가. 그만큼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다 중국 분들이었고요. 중국 분들이 그만큼 홍콩에 와서 뭔가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런칭하거나 ICO를 하려고 하는 거. 이제 홍콩이 한마디로 멜팅팟, 뉴욕을 멜팅팟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홍콩이 지금 완전 암호화폐에서 동아시아 쪽 암호화폐에서 한 멜팅팟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이건 좀 약간 민감한 발언이긴 한데 아주머니들, 한국에서 단체 관광으로 오신 아주머니들도 행사장을 이렇게 단체로 배회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야, 버블이 좀 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중국 쪽에서 런칭한 어떤 뭔가 암호화폐에 뭐 한국 분이 이제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서 그런 아주머니 분들을 설득을 해서 투자를 한 것 같고 그분들을 우리 이 웹3 페스티벌에 부스로 참가합니다 하고 데려오셔서 참관시키고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암호화폐 버블의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아주머니 분들이 많이 행사장에 등장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버블입니다. 그래서 약간 버블은 껴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완전히 ICO 장이었습니다. 2017년에 ICO 버블,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안 좋은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암호화폐 잘못 투자했다가 뭐 마포되게 올라간 뭐 그런 분들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CO가 금지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런칭하시는 분들이 홍콩, 싱가포르에 그래서 많이 가셨는데 홍콩에 지금 다시 그 붐이 불고 있는 거를 보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홍콩에 가보니까 다시 암호화폐 다시 불장이 왔구나라는 게 확 느껴졌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전고점 뚫고 1억까지 갔으니까 근데 암호화폐 가격들은 나머지 알트코인 가격들은 아직 많이 안 갔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갈 거냐. 이제 다음 넥스트 10백원은 알트코인은 뭐냐라는 그런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지난주에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 최근 다녀오신 컨퍼런스에서 주목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어떤가요?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많이 특이하게 생각했던 점이자 이번 컨퍼런스가 지난 예년의 다른 컨퍼런스들과 다른 점이었던 거는 비트코인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에요. 원래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 가상자산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은 마치 3G 옛날 핸드폰 그리고 이더리움 뭐 그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스마트폰 기술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퍼런스에 가면 부스들도 다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폴카닷,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기업형 블록체인들, 제3 블록체인들 이런 알트코인들이 다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기반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기반의 사이드 체인, 비트코인 기반의 레이어 2 이런 걸 표방하고 나온 기업들이 적어도 부스가 5개는 됐고요. 그 안에서 또 돌아다니는 업계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많았다.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혼자 독주하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뭔가 기술적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아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비트코인 레이어 2 그래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일단 느리잖아요.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는 특징 때문에 트랜잭션이 1시간 많게는 몇 시간 걸린다. 그리고 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스택스 같은 것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스택스라는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별도 코인이 있습니다. 스택스 코인이 있고요.
이 스택스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뭐 10배, 20배 이득 보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국내에. 그러니까 스택스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것들이 많은 거죠, 결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ICO를 못하니까 홍콩에서 ICO를 한 거고, 홍콩 중국에서 ICO를 한 거고, 우리나라도 결국 굉장히 오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 뭐 업비트 거래소 상장하고 싶다. 그거만 되면은 대박 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바이낸스나 뭐 여러 해외 거래소들에 상장이 됐던 코인들이 한번 그래 성공을 했던 코인들이 업비트나 뭐 국내 거래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끝물이다. 완전 끝물이다. 거기에서 설거지하고 다 나간다. 이런 푸념 섞인 통념을 업계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이죠. 사실상 안 좋은 인식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고, 결국 사이드 체인입니다. 사이드 체인은 레이어 2가 정확히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은 별도 토큰입니다. 별도 코인이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비트코인이 잘 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스택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연결은 지어놨죠. 뭐 스택스로 스테이킹하면 비트코인을 줘요. 비트코인에 스테이킹하면 스택스를 줘요.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놨는데 아주 얇은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잘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스택스는 5만 가지 이유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저는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암호화폐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기술이 좋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기술이 좋아지면 가격도 오르는 걸까요? 기술이 더 발전한 암호화폐다. 기술이 더 뛰어난 암호화폐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를 말하는 거냐. 더 빨리 트랜잭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수료가 더 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포장을 한 거지 사실상 기술이 앞서 있다기보다는 암호화폐의 본질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쓸 때 어떤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효율적으로 완벽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가진 숙명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암호화폐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면요, 어떤 주체가 여러 명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제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보내면 되는데, 블록체인은 제 결정이 아니라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노드라고 하는 그런 여러 주체들이 이거를 다 검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 블록이라고 하는 것에 쌓고 인터넷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들이 생기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한다? 빨리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블록에 쌓는 데이터는 줄어들고요. 블록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노드의 컴퓨터 성능도 올라가야 되고요. 노드가 일단 많아질 수가 없죠. 노드 수가 줄어들죠. 뭐 10명이 검증하는 것보다 한 명은 너무했고 2명이 검증하기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탈중앙화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라는 말이 결국 블록체인의 에토스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거 왜 쓰냐? 애초에 탈중앙화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미들맨이 없는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게 원래 나온 목적 아닙니까? 은행이나 뭐 핀테크 서비스나 이런 제3자가 필요 없이 나와 작가님 간의 뭐 P2P 거래에 있어서 인터넷에서 P2P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냥 이 블록체인 원장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미들맨이 없으니까 뭘 믿어요? 그러면은 이 분산 원장이잖아요. 블록을 쌓는 주체가, 즉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주체가 나도 아니고 작가님도 아니고 제3의 어떤 기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그냥 불특정 다수다. 이게 이 암호화폐의 장점입니다. 이거를 버리는 순간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모든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모든 제3세대 암호화폐들이 다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버리고 빨리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다 기술을 집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이더리움을 제가 뭐 100불어치를 샀다고 할게요. 거래소에서. 그 거래소에서 100불어치 이더리움을 출금을 해요. 그리고 그 개인 지갑으로 넣어요. 그 개인 지갑에 넣으면은 뭐 디파이에 투자할 수도 있고 NFT도 살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개인 지갑이 메타마스크인데, 메타마스크에서 다시 제 이더리움을 출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내는 수수료가 제가 산 이더리움만큼 발생할 때도 있어요. 100불어치 이더리움을 빼려고 100불어치 이더리움을 사서 넣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100불어치를 빼고 100불은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왜? 스마트 컨트랙도 가능하겠죠. ICO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알트코인 막 발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파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온갖 이거를 블록을 아주 단순하게 트랜잭션을 하게 하는 데만 딱
치중을 해도 굉장히 복잡한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느리고 복잡한데 여기에다 모든 기능을 담다 보니까 빠르게 해야 되고 막 처리 속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고성능으로 컴퓨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높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좁잖아요. 문이 좁아요. 길이 좁은데 여기에다 막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느리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더 빠르게 했다라고 하는 게 솔라나거든요. 이더리움보다 빠르다. 이더리움보다 훨씬 가볍고 싸다. 이게 이 솔라나인데 솔라나는 더 빨라요. 대신에 노드 수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덜 탈중앙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솔라나는 가끔 블록체인이 멈춥니다. 뻑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솔라나 블록체인에 블록을 쌓는 뭐 노드라고 하는 그 탈중앙화된 집단이 10개가 있다 칠게요. 이 10개가 비트코인은 아주 뭐 이런 핸드폰 정도 되는 저사양 컴퓨터로도 블록을 쌓을 수 있어요. 이더리움은 이거보다는 좀 좋은 랩탑이 필요해요. 맥북이 필요해요. 근데 솔라나는 집에다가 이런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처리가 되니까 빨리. 근데 그러다 보면은 컨제스천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몰려서 컨제스천, 복잡도가 올라가면은 이 소수의 컴퓨터들이 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록 생성이 멈춥니다. 그렇게 해서 솔라나가 지금 몇 번이에요? 벌써 3번이 넘게 블록체인 자체가 멈춰버린 적이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상 실생활 사용자에 굉장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저희가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은행 시스템이 갑자기 문을 닫아요. 갑자기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러면서 출금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사회 혼란이 가중되겠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요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블록체인이 그냥 모든 게 아니고요. 그냥 암호화폐라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기술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 기술일 뿐이고요. 비트코인을 완성하는 또 여러 가지 POW, 반감기 메커니즘,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다 뭉쳐져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완성된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느리다고 하는 이유로 빨리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혼종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진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책 2022년에 발간한 웹 3.0 사용설명서라는 책에다 그 내용을 쓴 건데 인터넷이 발전했듯이 적층 구조로 발전하잖아요. 인터넷이 광 케이블 레이어가 깔리고 그 위에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기술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표준이 생기고 그 위에 HTTP 뭐 웹사이트 우리가 들어갈 때 쓰는 것 같은 그런 표준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이메일 표준 SMTP라고 하는데 그런 표준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앱들이 나오는 거죠. 웹사이트 앱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적층 구조. 그래서 비트코인도 알트코인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적층 구조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느리지만 이 느린 속도를 해결하는 제2층 적층 기술 그게 생겼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게 있고 그 위에서 뭔가 또 디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제3의 레이어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게 오래 걸리죠. 인터넷도 그랬잖아요. 인터넷도 40년대부터 미 국방성의 프로젝트로 시작한 게 2000년에 돼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한번 버블 크게 맞고. 네, 비슷하다고 봐요. 비트코인도 알트코인이 버블이 막 일어났고 2017년 뭐 이때 꺼졌죠. 그리고 지금이 그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가고 알트코인 가격이 잘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이제 웹3 페스티벌 가보니까 비트코인 레이어 2다 그 사이드 체인이다 하면서 이제 또 막 혼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진정한 레이어 2가 아니에요. 별도 토큰 있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오래 걸리는 걸 못 참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고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의 레이어 2, 레이어 3 제대로 알아보는 거 제가 여러 번 방송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비트코인은 1억을 돌파했지만 그에 비해 알트코인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트코인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많은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는요. 비규제 영역에서 거래된다는 거예요. 발행되고 거래된다. 우리가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권한의 주체가 나눠져 있죠. 권한과 책임이 나눠져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 회사가 하는 게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회사지만 회사가 아닌 척하고요. 재단이란 이름으로 둔갑하고 발행자가 있지만 발행 안 한 척하고 발행자는 결국 뭔가요? 내가 이거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팔고 이거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게 발행자예요. 근데 발행자는 증권으로 등록해야 되거든요. 근데 증권으로 등록 안 하잖아요. 어느 나라에도 사실상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가 발행한 그 무언가를 팔고 거래하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위선의 문제입니다. 위선의 문제. 위선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위선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3명만 어떤 공간에 모여도 위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나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스타트업을 하잖아요. 스타트업을 하면 이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뭐 2명, 3명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리고 희망차게 처음에 월급도 못 받죠. 당연히 돈도 못 버니까. 그래서 뭐 자기가 뭐 3명이 1,000만 원씩 객출해서 이제 회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힘드니까 그냥 열심히 해요. 셋 다. 월급도 못 받지만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업이 좀 잘 돼요. 돈을 벌고 투자를 받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0원이었는데 10억 투자를 받아서 기업 가치가 10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 지분이 뭐 3명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생각하면은 33%잖아요. 33%, 100억에 33%면은 벌써 거기에서 33억짜리 제 주식 가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아니 나는 맨날 야근하고 힘들게 일하는데 똑같은 주식 갖고 있는 쟤는 놀고 있는 것 같아. 불만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내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위선의 문제에 빠져들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래도 스타트업은 그렇게 투자를 받으면 그 투자사에서 이제 뭐 대표나 아니면은 이제 임원급이 보드, 이사의 멤버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경영진의 감시와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10인 이하 법인도 10인 이상 법인이 되면은 더 빡세게 회계 감사를 해야 돼요. 분기별로 회계 감사해서 외부 법인에게 회계 감사해서 그거를 다 리포트해야 되죠. 투자자들에게 리포트해야 되고 뭐 텍스 리포트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견제 감시 장치가 있는 게 이 자본시장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점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게 어떤 예방이 되죠. 사기 행위 이런 것들이. 근데 알트코인은 그게 안 돼요. 그냥 나 이거 만들 거예요. 뭐 좋은 어떤 희망 섞인 프로젝트, 굉장히 희망 섞인 플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는 아직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돈을 땡기죠. 알트코인들은 ICO라는 거에서 먼저 알트코인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알트코인이 어디다 쓰이고 어떻게 가치가 오르고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돈을 먼저 땡기잖아요. 그래도 스타트업은 먼저 서비스를 만들죠. 그래서 이 PMF라고 하는 프로덕트 마켓핏. 시장이 정말 내가 만든 프로덕트를 필요로 하는가? 이걸 검증을 하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뭐 유저가 쌓이고 돈이 벌리고 하면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는, 그리고 투자를 받다가 회사가 커지면 IPO를 하는. 그게 이제 엑시트죠. 근데 알트코인은 거꾸로 가요. 먼저 ICO부터 해서 돈부터 땡겨요. 토큰 팔아서. 그리고 이 돈으로 이제 뭘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요. 블록체인을 만들 겁니다. 이더리움보다 더 빠른 블록체인을 만들 겁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알트코인을 만들 겁니다.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이유는 뭡니다 하고서는 창업자는 막 온갖 약속을 다 하죠. 나는 뭐 이거 코인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회에 다 기부할 거다. 나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만 안 팔 거다. 약속을 하죠. 그거는 그냥 사람의 약속일 뿐이잖아요.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이게 위선이죠. 위선의 문제에 노출되는 거예요.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견제와 감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선의 문제에 노출된 약점 때문에 결코 비트코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펌프앤덤프에는 활용될 수 있죠.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펌프앤덤프에 이용될 수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시가총액만 봐도 알 수 있죠. 지난 14년 암호화폐 역사 동안 한 번도 시가총액 1위를 내준 적이 없어요. 아주 아쉽게라도 내준 적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항상 모든 암호화폐 대비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죠. 전체 알트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 50%, 40%, 뭐 낮아지면 40%, 또 요즘같이 비트코인 가격만 오르면 50%. 한 번도 그게 뭐 역전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가격 역전하게 할 거라고 예상했던 게 벌써 언젠가요? 2016년부터 그랬어요. 투지폰이다.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다. 그러니까 가격 역전하는 건 시간 문제다. 그게 벌써 2016년에 지금은 7년, 8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더리움 가격은 전고점도 못 뚫고 저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1억 넘었고. 그럼 왜 이럴까?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약간 비슷한 관점에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주식이 물론 굉장히 위대한 기업들이라고 인정합니다만 왜 금시총을 못 넘을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금시총 15조 달러, 애플 주식 뭐 3조 달러, 높을 때 3조 달러, 지금 2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낮을 때 뭐 1조 몇천억 달러, 지금 3조 달러. 그 위에는 사우디 아람코가 있죠.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아라비아. 3조 달러. 뭐 차이가 뭐 말도 못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마치 어떤 퓨어한 어떤 믿음의 어떤 근거, 믿음. 그 자체가 믿음이죠. 금은 원소잖아요. 더 이상 뭐 나눠질 수도 없는. 이 금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안전자산으로서의 힘. 이거를 못 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기업을 경영해서는 또는 뭐 코인을 만들어서는 이걸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차이가 크잖아요. 15조 달러, 3조 달러. 비트코인은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든 어떤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창시자가 없잖아요. 이 자체가 리빙 오르거니즘입니다. 비트코인은. 이거는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1시간, 3시간 금방 가는데 비트코인은 창시자가 없고 위선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우리를 러그풀할 주체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냥 우리 자체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같은 특성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15조 달러는 뭐
금방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알트코인은 그냥 기업이에요. 그것도 레귤레이션 없는 기업. 위선의 문제에 너무나도 노출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알트코인이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 요즘 USDT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사냐고 하는 질문이 저한테 엄청 들어옵니다. USDT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시가총액이 큰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게 원달러 환율이 요즘 많이 올라가잖아요. 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미국의 국력이긴 하지만 추세적인 저는 트렌드라고 봅니다. 이것도. 미국의 국력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잘 되고 있는 국가도 없고 국방력이든 뭐 경제력이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어떤 성숙도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지금 미국이 또 팍스 아메리카나로 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그거에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달러는 굉장히 앞으로 전 추세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유행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페이팔이 내놓은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도 있거든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사용성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도 굳이 막지 않을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USDT든 페이팔이 내놓은 암호화폐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코인을 발행한 돈으로 뭘 하냐? 미국 국채를 사요.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쓰임새가 넓어지면. 그러므로 미국 당국,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이게 레귤레이션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USDC라고 하는 레귤레이티드 되는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을 더 밀기는 하는데 USDT는 참고로 사기업입니다. 테더라고 하는 그냥 사기업이 싱가포르 기반 사기업이 그냥 미국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발행해요. 그러면 이거 달러로 태환해드려요. 이렇게 이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의 규모가 2조다, 3조다, 이제 이런 여기에서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이 회사가 몇 조의 돈을 매년 벌어요. 1조 막 이렇게 법니다. 굉장한 사업 모델이고, 근데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는 중에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제3세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실제 현물 달러는 가지기 어려운. 필리핀 가면은 은행 가면은 줄 엄청 서 있어요. 그거 다 환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달러가 없으니까 아주 탭을 두고서는 이제 조금씩 환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 서는 거예요. 터키, 튀르키 유명하죠. 인플레이션 다락같이 발생하니까 아무도 튀르키의 돈으로 거래 안 합니다. 다 달러로 거래합니다. 그래서 환전소 가면은 거리에 환전소가 그렇게 많아요. 달러 환전하려고. 아르헨티나, 얼마 전에 이제 신임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지금도 달러가 거의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도 페소와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달러를 그냥 아예 국책으로서 이렇게 모든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달러 현물은 모자라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여러 이제 말하자면은 굉장히 맛집들입니다. 말하자면 맛집들이고, 그래서 아마 USDT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아마 이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하나의 알트코인, 인기를 끌 것 같은 알트코인을 꼽자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T,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RWA,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하죠.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건데, 이거는 근데 결국 알트코인 암호화폐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또 증권이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RWA가 한번 유행을 탈 것 같긴 합니다. STO라고 부르기도 하고 RWA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뭔가 아무튼 요즘은 이제 K컬처, K콘텐츠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이런 것들 IP를 활용해서 먼저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굉장히 재밌죠. 어떤 특정 작가가 만화를 잘 그리는데 그 작가의 만화의 가능성을 보고 마치 와디즈 펀딩 하듯이, 크라우드 펀딩 하듯이 미리 토큰을 발행해서 그 토큰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증권사들이 나서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규제만 나오면 아마 바로 이게 시작이 될 겁니다. 증권사들은 다 지금 전담팀 꾸려놓고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자금 조달을 도와주려고 하는 전문 인력들도 이게 이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웹툰이다 그러면 웹툰이 어떻게 그려져야 어떤 작가가 나와야 잘 되나, 이런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자금 조달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K-팝, K-컬처 유명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하러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전문가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일종의 컨설턴트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진 그런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자금 조달하려고 원래는 대출 받거나 이래야 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토큰을 팔아서 먼저 자금 조달하려고 이제 하는 분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증권사들이 나서가지고 아무래도 이 프로세스를 담당해 줄 테니까 어느 정도 위선의 문제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비트코인보다 인기 많은 알트코인의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알트코인들은 희망 섞인 얘기를 주로 하죠. 공통적인 특징은 희망 섞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어떤 암호화폐 특정, 가격이 많이 오른 암호화폐가 있다. 근데 그 암호화폐에 어떤 신문 관련 신문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이겐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겐레이어. 굉장히 지금 유행하는 디파이 2.0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더리움을 이자로 받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더리움이 이제 POS로 전환되고 나서는 잘 기억도 안 나네요. 몇 개의 이더리움? 32개인가요? 32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프로토콜에다가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넣으면 마치 예금하는 것처럼 넣어놓으면 그게 묶여요. 묶이는데 대신에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시키는 매출, 그 이익의 일부를 제가 이자처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더리움으로. 이거를 하면은 근데 이더리움 묶이잖아요. 큰 규모의 이더리움, 32개 이더리움 묶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동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해서 스테이킹을 걸면 그 묶인 만큼 제2의 ST 이더라고 하는 제2의 토큰이 저한테 주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이 하나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거래할 수가 있어요. 디파이들에서. 그러니까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아이겐레이어는 뭐냐? 이 파생 상품도 스테이킹을 걸어서 여기에서 제2의 파생 상품이 나오게 해주는,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마치 혁신처럼 디파이 2.0이라고 해서 디파이의 이제 새로운 버전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딱 그 신문을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는, 합성 프로토콜, 유동화 자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백커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더리움에 많이 투자했던 이런 VC들,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던 이런 기관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이 아이겐레이어에 다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큰 백커들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국내에 해 땡땡 VC 거기가 여기 투자했대. 그러면은 야, 이것도 펌핑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로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선전을 합니다. 이런 게 알트코인의 어떤 공통된 특징들이에요. 근데 한때 그러다 말 뿐이지 결국엔 또 하락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올라갔던 많은 코인들이 있죠. 유니스왑도 그랬고, 디파이, NFT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메타버스, 놓쳐서는 안 될 버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메타버스가 앞으로 핫할 거다. 그래서 위믹스, 얼마나 핫했습니까? 100개의 게임이 출시될 거고, 이 위메이드에서 그 100개에서 다 코인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위믹스 코인이 화폐처럼 쓰이면 위믹스가 그래서 대박이 날 거다 이러면서 선전을 했죠. 어려운 말로. 그리고 위믹스 코인에 누가 투자했는지 다 얘기 나오죠. 근데 위믹스 가격이 지금 어때요?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투자 안 해가지고. 근데 아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게 알트코인의 결국 말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 알트코인 투자 시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알트코인 만약 투자하실 거면 단기로 하십시오. 단타를 제가 아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라고 하는 게 참 모순이긴 하지만 굳이 하실 거면 오래 들고 계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안 올라가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차트를 보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을,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단타로 알트코인에 투자해서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 쓰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에 잠깐 투자했다가 나오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이번에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 비트코인 사이클과는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가잖아요.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갑니다. 비트코인만 ETF 승인됐고 비트코인만 주류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ETF를 통해 인플로어가 120억 달러가 들어온 거지 암호화폐 거래소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금이 유입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순환매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쉬웠죠. 비트코인 갔어? 이더리움 가겠지. 이더리움 갔어? 리플 가겠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 거라 생각하고 미리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유행을 보고 이제는 레이어 2가 유행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코인들을 좀 미리 투자해놓으면 순환매가 돌다가 거기까지 와서 막 올라갑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될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도 레이어 2가 유행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라나 비트코인도 레이어 2. 아까 말씀드렸죠? 웹3 페스티벌 가니까 다 5개 부스가 다 비트코인 레이어 2더라. 근데 그 레이어 2 투자했다가 순환매가 안 돌면은 거기까지 순서가 안 와서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 시 유의할 점은 지금 시장에서는 더 조심하셔라. 더 순환매에 기대하지 말고 정말 어떤 말 같지도 않은 현상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그 위프햇이라고 하는 밈코인이 3000%, 5000% 올라가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또 많이 내려왔는데 도지코인 아시죠? 도지코인의 시바이노 캐릭터에 모자를 씌워서 NFT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예쁜 모자들의 종류에 따라서 NFT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솔라나 기반 봉크코인이라는 게 또 나와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도그, 강아지 이제 기반의 밈코인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유가 없이 막 오르죠. 하지만 그 안에선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겁니다. 어떤 트렌드냐? 솔라나 가격이 이번엔 왠지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더리움이 잘 안 오르잖아. 이더리움 가격이 잘 안 올라. 왜 그럴까? 너무 느리고 불편하고 가스비가 비싸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솔라나가 이 이더리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시즌에는. 그래서 솔라나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솔라나 가격만 막 올랐어요. 100위권 알트코인들 중에 대부분이 가격이 비트코인만큼 못 올랐는데 솔라나만 지금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러면 솔라나 가격이 오르기 전에 뭐가 오르냐? 밈코인이 먼저 오릅니다. 솔라나 가격, 솔라나 홀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라나 홀더들이 먼저 솔라나의 사용성을 나쁘게 말하면 펌핑하고 싶어 해요. 좋게 말하면 입증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밈코인도 하나의 이제 사용처가 생긴 거잖아요. 솔라나 레이어 기반,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밈코인이 새로 나왔고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떤 그 솔라나의 가격, 앞으로 올 솔라나의 가격 상승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돈이 몰려요. 기존 솔라나 홀더들이 막 펌핑을 하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게 트렌드인가 보다 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번 시즌에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봉크도 그랬고요. 도구 이펙트도 그랬고요. 그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밈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수도 있는데 그럼 사용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격이 막 오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무슨 블록체인 기반으로 나온 것들인가 한번 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그 기저의 코인이죠. 토큰과 코인의 차이잖아요. 코인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 스페큘레이션이라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이거 어떻게 도그시라는 게 가격이 오를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럼 나는 뭐 개구리 기반 밈코인을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오를까? 몰라요. 아주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 약간 트렌드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걸 아시면은 알트코인 투자하셔라. 모르면은 그냥 건드리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저도 신사임당 구독자고요. 옛날부터 신사임당 채널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돈 버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나와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언제 한번 불이 꺼질 그런 잠깐 있었다 사라질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아나가면서 투자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제가 2000년에 애플 주식을 샀으면 2022년에 22년 만에 130억 원이 돼 있다. 이거는 뭐 팩트니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10배거, 100배 오를 것 같은 거 투자해서 미리 투자하는 거 좋다. 이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저는 비트코인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말리부 해변에 있는 저택, 테슬라 주식, 2018년에 테슬라 주식,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런 2000년 초반에 아마존 주식, 이런 것들 미리 알고 투자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은퇴할 때까지 콧노래 부르면서 내 일상생활 하는데 시간 막 쪼개가지고 주식 투자 공부하고 막 부동산 투자하고 임장 다니고 이런 거 안 해도 내가 하는 일에만 열심히 해서 직장인이시라면 승진하는데 더 매진하고 사업하시는 거면 사업에서 매진하고 뭐 가족들이 있으시면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 양육하는 데서 매진하실 수 있는 그런 뭔가 내가 가만 놔둬도 가격이 막 올라가는 비트코인은 참고로 지난 14년간 연평균 150%씩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초반에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빼버리고 10년 빼버리고 지난 4년 5년으로 보면요 연평균 15% 상승했습니다. 연평균 15% 상승하는 자산 찾기 쉽나요? 은행 웰스 매니지먼트 가서 30억 이상 자산 가지면 갈 수 있는 은행 웰스 매니지먼트 가면요 그 사람들의 연간 목표 수익률이 8%예요. 8% 무위험 수익 올려주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다락같이 오른 그때 빼도 연평균 15% 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행 웰스 매니지먼트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프루븐 팩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이러다 떨어지겠지, 이거 사기겠지,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와서 다 망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시고 안 하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투자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내가 이거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투자하게 됩니다. 저도 2021년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알게 돼서 투자하게 돼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이 늦은 게 아니에요. 1억 됐다 비트코인이 절대 늦은 가격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만큼만 투자하고 그렇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제 영상이 그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